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중반이 넘어선 워킹맘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가끔씩 힘들 때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반전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 다음 몇 년간은 인생이 살기가 싫어질 정도가 되더군요.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며 오늘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토끼 같은 두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을 챙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죠. 제가 자란 환경도 이랬거든요. 부모님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고 저희 자매들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서로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주셨고 또 얘기도 잘 들어주셨고요. 티격태격 하시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귀여운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결혼을 해서 살면 다 이런 삶을 사는 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긴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 말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꿈꾸며 대학생 때부터 몇 번 연애를 해봤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괜찮으면 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고 또 가끔씩 보이는 괴팍한 면이 있으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져 버렸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사람과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한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저보다 3살이나 어렸죠. 제가 자주 다니던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는데 혼자서 책을 사러 왔더라고요. 마침 저도 그 남자가 유심히 보고 있던 책을 사야 했었기에 그 부근에 함께 서서 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지나쳤고 그 남자는 뒤에서 저를 쫓아오며 핸드폰을 줬습니다. 저기요. 이거 핸드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어머나. 전 그것도 몰랐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서점 자주 오시나 봐요? 전에도 몇 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맞아요. 여기 자주 와요. 저도 기억나네요. 항상 제가 사려던 책을 보고 계셔서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입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났을 때쯤 제가 다시 들른 그 서점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저도 뭔가 그때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 남자가 좋아할 만한 책 한 권을 몰래 사서 줬어요. 절대로 안 받겠다던 그 남자에게 그 책을 안겨주고 돌아서려는데 그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네? 네, 그럼 알려드릴게요. 생각도 못한 질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그 남자의 핸드폰에 제 연락처를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아주 간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그 남자는 순수한 면도 있었고 따뜻한 면도 있었어요. 날씨가 추우면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사주고 싶다는 말에 저희는 처음 만나게 됐어요. 직장인이 된 제가 보기에는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도 달랐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밝고 좋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들의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돈만 외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선배 때문에 제가 조금 속이 상하기도 했었고요. 저도 모르게 차를 마시며 이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밝고 순수한 청년인 것이 너무 멋있어서요. 제가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이 남자는 제게 말을 했죠.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밝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보기 좋아서요. 제가 하는 말에 수줍게 웃는 모습도 너무 귀엽기도 했고, 아무튼 첫 만남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꽤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 둘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만나서 밥도 함께 먹게 될 정도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은 연상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원래 예전부터 연상의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다면서 말이죠. 저는 왠지 제게 하는 말 같아서 혼자 얼굴이 빨개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을 마신 듯한 말투로 제게 전화를 걸어 고백을 했어요. 저기 누나, 나 이제 누나라고 안 부르고 싶어요. 누나 말고 내 여자친구 하면 안 돼요? 어? 술 마셨어? 네, 술 마셨어요. 누나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술 한 잔 마셨어요. 저 지금은 보잘것없는 대학생이지만 내년에 졸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누나한테 정말 멋진 남자친구 될게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싫지는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후 연인이 됐습니다. 직장인인 제가 대학생을 사귀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어린애랑 재미없게 왜 연애를 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예전에 사귀면서는 느끼지 못한 마음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인가 싶었고요. 대학생이라는 점만 조금 그럴 뿐 남자친구로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 남자와 저는 친구들도 함께 만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중에서 남친과 가장 친한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는 10년지기 친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고 비밀이 없는 친구라고 소개시켜줬습니다. 누나, 이놈이 혹시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이놈 아주 혼내줄게요. 그래, 그럴게. 그래야겠다. 고마워요, 민준씨. 성격도 싹싹하고 제 남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비주얼을 가진 민준이라는 남친의 친구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만남을 하지 않을 때에는 거의 이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가끔씩 남친이 술을 마시는 날에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민준 씨한테 전화를 걸어 남친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가능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친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습니다. 제가 남친이 대학교에 다닐 때는 데이트 비용의 80% 이상을 썼는데 이제는 직장인이 돼서 저를 사주니 낯설지만 좋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이제 제 남친도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남친으로서 99점을 주고 싶을 만큼 홀딱 빠져버린 저는 곧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정다감하고 저의 모든 것을 잘 챙겨주는 그 남자와 하루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에 비해서는 연봉도 작았고 집안 가정 형편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살면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나이 30, 남친 나이 27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친은 조금 이른 나이라고 결혼을 망설이는 느낌이었지만 제가 조금 서둘렀던 것 같아요. 자기야, 내가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니까 조금 급해졌어. 내 마음이.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한테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그냥 우리 같이 열심히 벌면 되지. 남친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꿈만 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이 남자가 제 남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달 정도가 흐른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기 혹시 박호준 씨 아시죠? 박호준 씨랑 결혼하신 분 맞죠? 네? 네, 제 남편인데 누구시죠? 누구신데 제 남편을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호준이랑 대학교 때부터 사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랑 잠시 시간 갖자고 해놓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쪽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난데없는 전화에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게 말이야. 그게 사실은 그 여자 스토커야. 나 좋다고 대학교 내내 쫓아다닌 스토커. 나 정말 힘들었어. 뭐? 스토커? 자기랑 사귀었다고 하던데? 자기는 몰라서 그래. 스토커들이 얼마나 혼자 착각하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남편은 그 여자를 스토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다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러면 왠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꼴이 돼 우스워질까봐 조심스럽게 남편의 절친에게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남편의 대학교 때 생활이나 여자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놈 괜찮은 애예요. 다만 너무 친절한 성격 때문에 여자들이 오해를 하고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게 문제였죠. 오해? 이상한 짓? 그게 뭔데? 무슨 일 있었어? 그 스토커가 한 명 있었거든요. 걔가 막 사귀는 사이고 결혼할 사이라고 막 하도 떠들고 다녀서 학교 사람들은 다 사귀는 줄 알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의 절친 이야기를 듣고는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양다리를 걸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넘어갔죠.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일로 제게 핸드폰 번호를 한번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지 말자고 해서 저는 남편과 전화번호를 바꿨고 지인들에게만 연락을 해서 알려줬죠. 그러는 사이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첫째와 둘째, 소중한 딸을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몸이 확 상하고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한창 젊은 나이인데다가 저보다 연하다 보니 좀 신경이 쓰였어요. 워낙에 자신을 잘 가꾸는 스타일이라서 옷도 잘 사고 남자여도 선크림도 꼭 챙겨서 바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왠지 제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가 괜히 남편이 제게 잘 다가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어떤 것 같아? 애 둘 낳고 직장도 쉬고 있으니까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당신 원래 나보다 3살 많았잖아. 아니 그래서 나만 혼자 늙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보이는 것만 중요해. 여전히 당신이 내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다시 한번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이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게 여전히 행복했어요. 아이 둘은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공부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해줬고 주말이면 남편과 다 같이 도서관도 가고 아이들을 위해 여행도 다니고 그랬죠. 특히 아이들은 저를 닮아 책 보는 것도 좋아했고 차분한 성격이라서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말도 빠르고 영어를 습득하는 능력도 빨라서 어딜 가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직장을 이직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니 조금 더 연봉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요. 몇 군데 면접을 통해 가게 된 곳은 집에서 2시간이 걸리는 지방이었는데 회사 숙소가 제공이 되고 연봉도 더 높다고 했어요.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말리긴 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곳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의 절친인 민준 씨가 다니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욱 믿음이 갔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일하고 다독여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곳에 남편이 간 후 매주 주말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번 영상통화도 자주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가끔 만나는 날에는 저를 여전히 여자로서 많이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게 해줬어요.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잘해줬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있던 어느 날,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형부 있는 곳이 거기 맞지? 다른 데 이직 안 했지? 응, 거기 회사 숙소에서 살고 있잖아. 저번에 한 번 나랑 같이 갔던 곳. 아직 다니지. 아휴, 언니, 나 아무래도 형부 본 것 같아. 저번에 나 일 때문에 그 근처 갔었는데 형부랑 친구가 여자들하고 같이 나이트클럽 들어가는 것 같았어. 에이, 설마 밤이라서 잘 안 보였던 거 아니야? 네가 착각했겠지. 맨날 야근해. 주말에도 가끔 일해서 피곤해서 잠자기 바쁜 사람이야. 요즘 엄청 빨리 잔다고. 언니,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아? 그건 언니 생각이라고. 절대 남자들 다 그렇지 않아. 밖에서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특히 형부랑 그 형부 친구.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둘이 말 맞추고 속이는 것 같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제 여동생은 제 남편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워낙 그런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때도 별로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죠. 넌 형부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이 있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얼마나 행복한데. 여동생에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똑부러진 성격이고 워낙에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높아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 말을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하긴 연애할 때부터 제 동생은 제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맨날 얻어먹고 그러는 것도 싫어했고 왠지 한 여자한테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웃으며 넘겼었던 그 말들이 이제 와서 다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물어봤죠. 제 동생이 봤다는 날짜에 뭐 했느냐고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제 동생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처제는 옛날부터 나한테 왜 그래? 여보, 우리 사이 너무 좋잖아. 근데 왜 자꾸만 중간에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나 못 믿어? 그런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동생이 시력도 좋고 사람도 잘 알아보는데 그런 말을 해서 물어본 거지. 나도 당신 믿지. 아니, 하루에도 12번씩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그러잖아. 가족들 위해서 타지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나한테 이러면 나 정말 서운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여동생의 말을 듣지 말자고요. 앞으로는 그냥 남편의 말만 믿고 듣고 하기로 말이죠. 남편은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건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하지만 주말에 가끔 그 이전 회사에 일을 도와줘야 해서 2, 3주에 한 번씩은 주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의 그 말이 모두 다 진심인 줄 알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꼬 부부가 딱 저희였죠. 밖에 돌아다닐 때도 손을 잡고 다니기도 했고 서로에게 비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이 문제,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까지 남편과는 대화가 정말 잘 통했습니다. 가끔씩 친정에 놀러를 갈 때도 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정도였어요. 우리 큰딸 부부는 진짜 인꼬 부부야. 너무 보기 좋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요즘 사람들은 각방도 쓰고 바람도 막 피우고 그런다던데 정말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 장모님이 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따님을 제게 주셔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저희 부부는 정말 평생 가도록 행복한 날만 있을 테니까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었고 딱히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나이 40이 조금 넘게 됐네요.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갔고 연봉도 꽤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제게 주는 생활비는 아이들의 학원비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남들에게 저희 부부는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직장 동료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럽다 정말.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돈 모자르고 애들도 말썽만 피우는데 자기네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결혼 10년이 더 넘었는데도 남편이랑 알콩달콩 너무 보기 좋고 애들도 공부도 끝내주게 잘하고 어쩜 복도 많아? 에이, 아니에요. 저희도 어려운 점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정말 보기 드문 거야. 나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네처럼만 살면 소원이 없겠어. 박 팀장님네는 얼마 전에 이혼한 거 알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지 뭐야.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했나? 그 바람 피운 거 걸려도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나와서 아주 충격이 장난 아니었잖아. 어머나, 세상에 그래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큰일이네요, 정말.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집은 이사를 가야 했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기간이 끝나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보다 집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거리에 있는 동네가 아이들 학교나 학원 등의 모든 것이 나았기에 저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죠. 아이들은 모두 좋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난 지금 여기가 더 좋은데 굳이 왜 그쪽 동네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 동네가 모든 게 여기보다 더 좋잖아. 아파트도 더 새 거고 아이들 환경도 더 좋고. 왜 그래? 거기 싫어? 아니, 난 그냥 이 동네가 정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신혼살림 시작했던 곳이니까. 나도 정이 많이 들긴 했어. 근데 이제는 아이들 위해서 한 번쯤 옮겨야 할 때인 것 같아서. 당신 내일 출장 간다고 했지? 내일 내가 시간 되니까 먼저 좀 알아볼게. 정이 들어서 옮기기 싫다는 남편의 말을 저는 또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저와 시작한 신혼의 시작을 잊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주말이 됐고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저 혼자 먼저 부동산에 갔어요. 몇 군데 부동산을 들러 현재 시세도 알아보고 괜찮은 집이 나온 것이 있는지도 알아봤죠. 그 중에 아주 인상이 좋으신 여자 사장님이 계셨고 저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동네에서도 친절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몇 달 전에도 신혼부부의 집을 전세로 계약해 줬다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아 손님 복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인상이 너무 좋아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온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함께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화가 다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참고 아이들에게 시켜 아빠와 같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나갈 채비를 했고 이상하게 마스크와 모자까지 푹 눌러 쓰더라고요. 평소엔 모자를 잘 안 쓰고 워낙에 꾸미는 걸 좋아해서 깔끔한 차림으로 갔을 텐데 말이죠.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 나오더니 겨우겨우 제 손에 이끌려 따라왔습니다. 제가 인상이 좋았던 그 부동산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고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어요. 현재 제 상황에 맞는 3개의 집 중에 어떤 집을 볼지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중개인께서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두 분 부부세요? 네? 어머 사장님, 그럼요 부부죠. 그럼 저희가 뭐겠어요? 왜요? 저희 남편이 너무 어려 보이죠? 사실은 3살 연하라서 좀 저보다 어려 보이긴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뭐 말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저희는 3개의 집 가운데 2곳을 보기로 결정했고 남편과 함께 집을 보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 그곳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잠깐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저기 애기 엄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집 본 게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기 애기 엄마 남편 말이야. 나 본 것 같아. 그 신혼집 구해준 것 같거든. 네? 에이, 신혼집이라뇨. 이 사람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워낙에 얼굴이 잘생겨서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야. 내 눈빛도 피하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설마 모자 쓰고 그런다고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 부동산만 25년째 하고 있는데 이 근처 부동산 싹 돌면서 신혼집 보러 다녔다가 내가 계약해줬어. 저기 말이야, 이거 그 집 주소야. 그 신혼집 말이야. 여기 한번 가봐봐, 응? 내가 애기 엄마가 삭삭하고 꼭 내 조카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 걸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애써 태연하게 아까 본 집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느냐고 말을 돌렸고 아이들은 꼭 빨리 이사를 오고 싶다고 했죠. 부동산 중개인이 쥐어준 주소를 한 손으로 꽉 쥐어서 점퍼 주머니에 넣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치아가 닿아서 소리가 날 정도로 덜덜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면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야. 무슨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 구하는 것 때문에. 당신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뭘. 약이라도 사다 줄까? 당신 아프면 안 돼. 나한테 평생 하나뿐인 사랑인데 아프면 가슴 아프지. 그래, 고마워. 회사가 요즘 좀 피곤했나 봐. 집에 가서 쉴게. 심장이 너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 대충 둘러댄 후 다음날 저는 밖에서 제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여동생에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집에 가달라는 말을 했어요. 동생은 자기가 아무리 형부를 의심했다고 해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웠다는 말을 하고 결국 저희는 그 집을 찾아 나섰어요. 정확히 저희 집에서 차로 11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죠. 주차를 하고 나서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 차 안에서 망설이고 있으려니 동생이 제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죠. 얼른 나와. 언니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의심이 끝나지. 안 그래? 아니면 아닌 걸로 화끈하게 의심 끝내야 되잖아. 설마 아닐 거야.
신혼집이라니.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괜히 부동산 중개인 아줌마 말이 이상했다는 거 그거 확인하고 마음 편히 집에 가자. 알았지? 그래. 아니겠지. 아닐 거야. 지금도 네 형부 집에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신혼집이라니 말도 안 되지. 저는 동생과 함께 정말 그 집 문 앞까지 도착했고 곧이어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어떤 여자가 누구냐며 말을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제 남편 이름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라면서 누구시냐는 말을 하더군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제 동생은 그 집 현관문을 확 열어제낀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세요? 저기요. 어머나 세상에. 언니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나 참 기가 막혀서. 여동생은 거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제게 얼른 들어와서 보라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거실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벽면에 걸려있는 사진 속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턱시도와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 분명히 그들은 웨딩 촬영을 한 사진이었어요.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제 남편이 확실하더군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그래요. 경찰에 당장 신고해요. 지금 당신이랑 살고 있는 그 남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하신 거냐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누구야? 나 이 남자 와이프예요. 얘는 이 남자 처제고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이거 알고 결혼했어요? 혼인신고하면 다 알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난리야. 나 지금 임신 중이니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 충격 주지 말아요. 사진 보여줄까요? 수천 장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는데. 제 말을 들은 그 여자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대로 소파에 힘없이 턱하고 앉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에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가 있는 건가요? 가만히 보아하니 이 여자도 지금 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놀라 잠시 멍한 상태가 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달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그 여자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왔고 그 여자를 부축하며 저희에게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줬어요. 몇 년도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아 옆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 한때는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해서 주말 부부를 한 것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이 그 동네에서 살았었다며 그럼 혹시 민준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하더군요. 민준 씨는 남편의 가장 친한 절친으로 지방에서도 함께 근무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린 여자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 여자 아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통화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몇 년간이나 이 여자와 남편 그리고 민준 씨는 자주 만나던 사이였어요.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총각 행세를 하며 이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더군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친한 친구 몇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결혼식도 아주 작은 스몰 웨딩으로 했고 혼인신고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여기 신혼집을 얻었겠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총각인 줄 알았고 회사 사택에서 사는 건실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따라 이곳으로 이사를 오니까 자기도 올라와서 친구 민준 씨랑 같이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결혼하고 집에서 같이 살지도 않는 남편을 뭘 보고 믿어요? 아니에요. 집에 자주 왔어요. 제가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엄마네 집에 있고 그래서 그렇죠. 새벽에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고 주말에 민준 씨 일 도와주는 거 빼면 정말 완벽한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랑 시간도 많이 보냈고요. 그동안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보면 남편이 없어지곤 했었는데 그게 다 이 집에 가느라 그랬었나 봅니다. 제게는 직장을 옮기고 일찍 출근을 해야 한다고 뻥을 치고 말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여자와 같이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준비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 집이 좀 사는데 제 남편이 하도 싹싹하고 좋은데 부모 없이 자라서 도와주고 싶다고 편의점을 계약해 주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 집안에서 건실하고 바른 청년이었고 또 처갓집 식구들까지 잘 챙겨주는 마음 좋은 사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그 자리에서 그저 죽고만 싶었죠. 어젯밤만 해도 저와 한 침대에서 자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내 남자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 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기절을 할 만큼 정신을 잠깐 잃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은 제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정신 차려 보라고. 바보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잠시 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후 제 남편의 새로운 아내라는 그 여자는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바람에 급히 응급차를 불렀고 그 여자의 엄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잠시 뒤 응급차를 타고 그 사람들은 떠났고 저와 여동생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여동생은 제게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간 친정에 가 있자며 회사에 양해를 구하라고 하더군요. 나머지는 자기가 도와준다고요. 저는 여동생의 말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며칠간 회사에 병가를 내고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그동안 믿고 아끼던 남편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했죠. 이미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제가 왔었다는 사실을 다 듣고 제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며칠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여동생은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상간녀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년놈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연락을 아예 차단해버린 상태로 집에서 본인의 짐을 싹 빼갔더군요. 아이들은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왜 못 만나냐고 물었지만 저는 똑바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야 했어요. 그 어떤 것이든 남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어야 했거든요. 여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직하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회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그 안에서도 여러 사생활에 관한 나쁜 얘기들이 오갔다고 그러더군요. 저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 저랑 10년 넘게 결혼 생활 유지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곳에서는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나요? 그게 저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무실 안에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서도 다른 여자한테 작업 걸려고 하시고 그것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게 그런 분위기 때문에 2명이나 그만두셨어요. 그랬군요.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꼭 죗값을 받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다행히 회사에 있던 격리 여직원이 말을 해줘서 남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죠. 그렇게 자기 아들 잘났다는 시모에게 가서 여태껏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낱낱이 얘기했고 고아 행세를 하면서 새롭게 장가를 가다는 말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펄쩍 뛰던 시모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손주들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아들 고치는데 시간 많이 쏟으시라고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남편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자신의 옷가지를 담은 짐을 들고 말이죠. 저는 그 낯짝을 보자마자 그대로 뛰어가서 뺨 한 대를 아주 세게 날려버렸습니다. 너 잘 만났다. 네가 사람 새끼냐? 야, 너 정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디서 총각 행세를 하고 결혼을 해? 너 정말 제정신이니? 저기 여보, 그게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들으면 당신도 이해할 거야. 그게 있잖아. 좀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내가 총각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걔가 당연히 그렇게 착각한 거지.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너 정말 터진 입이라고 막말하냐? 네 친구 민준이랑 짜고 아주 그냥 사람을 바보 천치로 아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태까지 날 속이고 몇 명이나 더 만난 거냐? 이 또라이 같은 놈아? 너 도대체 결혼 생활 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니? 당신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말 좀 들어봐. 응? 어차피 이제 끝내려고 그랬었어. 걔가 하도 나 좋다고 따라다니고 애걸복걸하고 임신까지 해서 불쌍해서. 이거 똑같이 그 여자한테 가서 말해. 나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 앞으로 절대 안 믿어. 말투 하나도. 위자료나 준비해. 당장 꺼지고 가서 그 여자랑 살던지 말던지 네 멋대로 해.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니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 발로 확 남편을 밀쳐내버리고 얼른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친정으로 향하는 그 순간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던 그 날들이 얼마나 떠올랐는지 몰라요. 첫 아이를 낳고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동생을 통해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을 사귀죄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도요. 그렇게 버림을 받고 나니 제게 매달렸나 봅니다. 갈 곳도 없으니 싹싹 빌면 다시 제가 받아줄 줄로만 알고 말이죠. 만약에 그때 부동산 중개인 분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철저하게 속여간 지난 남편의 세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고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 짓고 이혼을 완성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이고 이별이라고들 하던데 정말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 죄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 할 의무가 있었죠.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렸고 지켜냈었어요. 여동생과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양육했고 밝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어느 누가 보기에도 인꾸 부부이지 않았냐는 말을 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죠.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이제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게 되네요. 지금 저는 혼자가 됐지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그래도 아직 어디 꾸미고 나가면 예쁘다는 말도 듣고 있고요. 한 사람을 온전히 제 인생에서 도려낸 것이 아직도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익숙해질 거라 믿고 있어요. 이혼으로 혼자 되신 싱글맘 여러분들, 힘내시고 당당해지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혼은 죄가 아니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